리처드 파인만은 동급생들보다 교과서를 적게 읽었다. 그는 메모를 덜했다. 그는 전체 챕터를 통째로 건너뛰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4시간 만에 끝낸 내용을 12시간 동안 공부했다. 하지만 그는 물리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동료들이 학부생들에게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파인만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나사가 우주비행사 7명의 사망 원인을 밝혀낼 사람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역설은 파인만이 읽은 것이 아니라 재구성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쳐준 독서에 대한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의 차이가 바로 책을 다 읽지만 읽은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논리적으로 보인다. 1페이지를 펴세요. 순서대로 읽으세요. 중요 구절에 밑줄을 그으세요. 여백에 메모하세요. 시험 전에 복습하세요. 학교에서는 이 방법을 100년 넘게 가르쳐 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이를 철저히 따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신은 책을 다 읽습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강조 표시된 부분은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메모들은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들에 쌓여 있다. 하지만 3주 후 누군가가 당신에게 핵심 개념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면 당신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 정보는 사라졌다. 당신은 300페이지를 읽었지만 실제로 유용한 내용은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메모리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학교는 소비를 학습과 혼동하는데 그 이유는 소비가 측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읽은 페이지 수, 완료한 챕터 수, 작성한 메모 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파인만은 학문적 경력 초기에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MIT에서 그는 동료들이 물리학 교과서에 파묻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읽고 모든 것에 밑줄을 그었지만 아무것도 깊이 기억하지 못했다. 프린스턴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을 준비하던 중 그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많은 학습 내용을 다룬 학생들이 오히려 그 내용을 가장 이해하지 못했다. 공식을 암기한 학생들은 공식을 유도해낼 수 없었다. 필기를 완벽하게 한 학생들도 새로운 문제에 개념을 적용하지 못했다. 파인만은 훗날 자신에 져서 농담이시죠. 파인만 씨에서 무언가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 무언가를 아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썼다. 대부분의 독서는 첫 번째 결과를 낳는다. 그의 방법은 두 번째 결과를 초래했다. 처음에는 그 기술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였다. 룸메이트는 매일 밤 30페이지씩 읽었지만 파인만은 고작 10페이지 정도밖에 읽지 못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룸메이트는 개념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파인만은 이론 전체를 근본 원리부터 다시 구축했다. 차이점은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속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방법이었다. 그 시작은 학교에서 절대 가르치지 않는 것, 즉 교과 과정이 아닌 목표를 가지고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해하려면 그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가 책을 펼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프린스턴,
1940년 파인만은 박사 학위 논문을 위해 물리학 교과서 더미 앞에 서 있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한 장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파인만은 다소 역설적인 행동을 한다. 그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가 답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그는 어떤 교과서도 펼치기 전에 빈 페이지 맨 위에 디렉 방정식은 의 반물질을 예측하는가? 라고 적는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관련 부분을 찾기 시작한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복습하는 도입 부분을 무시합니다. MIT에서 숙달한 주제에 대한 장은 건너뛴다. 그가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데 필요한 것만 정확히 겨냥하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의 클라스니키들은 기사 작성을 위해 자료를 읽었습니다. 파인만은 해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는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인지 수준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수업 계획표에 따라 교과서 한 장을 펼치면 뇌는 기준점을 잃게 됩니다. 정보는 아무런 의미 있는 연결고리 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수용 모드에 들어가 말들이 당신에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질문, 즉 이해에 있어서 진정한 공백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뇌는 다르게 활성화됩니다. 패턴을 찾고 새로운 정보를 질문에 비추어 검증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버리며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인만은 훗날 켈텍에서 한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로 새의 이름을 알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새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새를 관찰하고 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독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 제목, 모든 핵심 용어, 모든 강조 표시된 구절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는 그 개념을 재구성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WS 자격증 시험을 위한 기술 문서를 읽거나 굿투 그레이트 시리즈의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공부하거나 온라인 튜토리얼을 통해 리액트를 배울 때 말입니다. 자료를 열기 전에 구체적인 질문을 적어보세요. 리액트의 가상동은 실제로 어떻게 성능을 향상시키는가? 다른 항공사들이 실패하는 와중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수익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만 읽으세요. 나머지는 건너뛰세요. 이는 우리 시대의 가장 흔한 자기 학습 함정인 튜토리얼 지옥을 방지합니다. 당신은 수업을 이수하거나 책을 끝내려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지식의 특정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파악하는 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파인만이 다음에 한 일은 더욱 낭비처럼 보였다. 파인만은 디렉 방정식에 관한 3페이지를 읽고 나서 교과서를 덮었다. 강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밑줄을 긋지 않았습니다. 여백에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공책의 빈 페이지를 펼치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여 자신의 말로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했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용어는 기억했지만 논리를 재구성할 수는 없었다. 방정식은 나타났지만 그 유도 과정은 사라졌다. 결론은 타당했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사라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을 다시 펴서 모든 내용을 다시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더 많은 구절에 밑줄을 그었다. 파인만은 좀 더 정교한 방식을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설명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정확히 지적했다. 그 방정식이 상대론적이어야 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는 수학에서 스핀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는 책을 다시 펼쳐 해당 부분만, 때로는 한 단락만 읽고 다시 닫은 다음 전체적인 설명을 재구성하려고 다시 한번 노력했다. 그는 참고 자료 없이 텅 빈 교실에서도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했다. 그의 룸메이트는 그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 학기 만에 교과서 내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세요. 룸메이트의 노트는 형광펜으로 온통 뒤덮여 있고 여백에는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으며 중요한 구절마다 별표와 느낌표가 쳐져 있다. 파인만의 책은 거의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고 간략한 주석이 12개 정도밖에 없었다. 하지만 물리적 증거로는 밝혀낼 수 없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룸메이트의 메모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들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시험을 봤을 때 그는 구절을 암송할 수는 있었지만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는 책에 쓰인 내용은 알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랐다. 파인만의 공백 재구성은 진단 도구였다. 그들은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확히 드러냈다. 숨길 곳이 없다. 헛된 자신감은 금물입니다. 강조 표시가 안 될 때 이 방법은 효과가 있을까요? 뇌가 익숙함으로 당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강조 표시하면 뇌는 해당 내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거 알아요. 표시해뒀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친숙함이 곧 이해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패턴 인식일 뿐이에요. 이름을 몰라도 얼굴은 알아볼 수 있다. 물리 방정식은 그 유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알아볼 수 있다.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은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이해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파인만은 재구성을 강요함으로써 인식을 없앴다. 책을 덮고 빈 페이지를 마주했을 때 숨을 곳은 없다.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할 수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논리를 이해하든가 결론을 암기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백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훗날 물리학 문제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구성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원칙은 현대 자기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 즉 콘텐츠 소비와 역량 구축 사이의 격차를 해결합니다. 당신은 유튜브에서 파이썬 튜토리얼을 시청합니다. 따라오세요. 강사가 설명해 줄 때는 코드가 이해가 된다.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다음날 당신은 텅 빈 텍스트 편집기를 마주하고는 얼어붙게 됩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튜토리얼은 시청했지만 논리를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잔혹하지만 효과적입니다. 각 주요 부분을 시청한 후에는 비디오를 닫으세요. 빈 파일을 엽니다. 코드를 기억해서 작성해 보세요. 실패할 때, 그리고 실패는 불가피한데 어디서 막혔는지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그 30초 부분만 다시 보세요. 닫으세요. 다시 시도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시청을 능동적인 이해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또 다른 차원을 덧붙였습니다. 로스 앨러모스 1943년 맨해튼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을 한데 모았다. 보안 규정 때문에 그들은 외부인에게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파인만은 습관을 들였다. 늦은 밤, 그는 텅 빈 방의 칠판 앞에 서서 가르친다. 방은 텅 비어 있지만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생들에게 강의하듯 양자역학, 폭탄 설계 계산, 우라늄 농축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도표를 그리고 방정식을 처음부터 다시 만듭니다. 그는 설명하다가 막히면 멈춰서 그 개념을 표시해두고 다음날 다시 돌아와서 설명한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강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틀렸어요. 그는 이해도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파인만이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메모로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인정을 받는다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일 수 있다. 하지만 가르칠 때는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일은 지식을 체계화하고 질문을 예상하고 정확성을 잃지 않으면서 단순화하고 논리적 허점을 모두 드러내도록 만듭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해하지 못한 채 암기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궁극적인 진단 도구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 파인만 물리학 강좌를 개발할 때 그는 대학원생이 아닌 학부 1학년생을 가르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존 지식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다. 신입생들은 파인만의 설명이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들의 혼란은 오히려 선물이었다. 그것은 그가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부분을 정확히 보여주었다. 그는 강의 서문에서 신입생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썼습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공부하거나 행동심리학을 배우거나 SQL 쿼리를 숙달할 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 챕터를 읽고 나서 객관식 문제로 스스로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인식 테스트입니다. 대신 음성 메모 앱을 열고 마치 그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큰 소리로 설명해 보세요. 비유를 사용하고 연관성을 파악하고 내용을 단순화하되 수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저하거나 말을 더듬거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바로 그 순간들이 당신의 지식 공백이지 잊어버린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그것이 바로 인식과 재구성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파인만의 체계에는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1960년대 파인만은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노트라는 특이한 제목의 노트를 가지고 있다. 그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그 안에는 그가 설명할 수 없는 개념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의 목록이 있었다. 일부 게시물은 몇 달 동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중적인 읽기 후 지워집니다. 노트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다. 이 책은 물리학의 모든 내용을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무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지도는 그의 독서 교재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파인만은 특정한 무지를 없애기 위해 독서를 했다. 그의 одноклассник들은 종합적인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양자역학개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파인만은 교환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노트에 적어놓은 7장으로 바로 넘어갔을 것이다. 그는 그 12페이지를 읽고 재구성을 통해 스스로를 시험해 보았다. 성공했다면 목록에서 지우세요. 만약 실패했다면 그에게 부족했던 전제 조건을 파악하고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의 독서 방식은 순차적이지 않았다. 수술이었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과 모순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은 건너뛰지 않고 순서대로 교과서를 완독하라고 지정했습니다. 파인만은 교과서를 참고 데이터베이스처럼 취급했다. 데이터베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목표는 보도 범위 확보가 아닙니다. 목표는 무지를 체계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 학생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가장 자유분방하고 틀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조언했다. 효율성 향상은 엄청났습니다. 반 친구들이 이미 이해하는 개념과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에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는 동안 파인만은 전자에는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후자에 모든 시간을 쏟았다. 그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으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약점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공격적인 자세로 공부했다. 그들이 종합교재 한 권을 끝낼 때쯤 그는 서로 다른 7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12개의 구체적인 공백을 해결했다. 그의 지식은 더욱 깊어졌지만 백과사전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으로 발전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콘텐츠 시대에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읽으려고 했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읽지 못하게 되지만 자신의 무지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의 목록을 직접 관리하세요. 아마도 JWT 인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일 겁니다. 또는 어떤 회사는 규모를 확장하는데 어떤 회사는 그렇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목록이 여러분의 교육 과정이 됩니다. 읽기 전용으로 설정하여 항목을 제거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건너뛰고 마음 편히 즐기세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읽기 전 질문, 읽기 후 재구성 활동, 진단적 교육,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이라는 4가지 요소를 결합하면 학교에서 결코 가르치지 않는 진정한 이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노벨상 수상자들이 서로에게조차 양자역학을 설명하지 못했던 반면 파인만은 학부생들에게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강의가 전설이 된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는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챌린저 사고 조사에 참여하여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놓쳤던 오링 결함을 며칠 만에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노벨상을 수상한 이유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암기만 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학습 자체에 대한 더 심오한 진실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읽기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인지적 재구성입니다. 책이 곧 선생님은 아니다. 책 없이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해력입니다. 학교는 소비를 학습과 혼동하는데 그 이유는 소비가 측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읽은 페이지 수, 완료한 챕터 수, 필기한 노트 수, 이수한 과목 수. 하지만 재건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비를 최적화하고 책은 다 읽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냅니다. 과정을 수료했지만 배운 내용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험에는 합격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파인만은 1939년에 그 체계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증거에 따르면 그의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었다. 그는 예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사물의 이름을 아는 것과 사물 자체를 아는 것의 차이를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이름만 아는 것에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파인만의 독서 방법은 그의 학습 체계의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 근본적인 무언가를 드러냈다. 어떤 사물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사물 자체를 아는 것의 차이. 학교들은 전자를 최적화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시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파인만은 후자가 유용하기 때문에 이를 최적화했습니다. 다음에 기술 서적, 비즈니스 매뉴얼 또는 온라인 강좌를 펼칠 때는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답을 찾으려면 읽어보세요. 소스를 닫으세요. 백지 상태에서 개념을 다시 구상해보세요. 가르치면서 스스로를 시험해보세요. 자신이 모르는 것의 목록을 만들고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만 책을 읽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보다는 소비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정보를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도 내용을 이해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처럼 읽는 것을 멈추고 파인만처럼 배우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